안녕하세요. 이렇다 11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로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예, 예, 살아 있었네. 살아 계셨네요. 네. 악보 예. 예 사회자가 바뀌어가지고 1년 만에 예, 만나고 그래요. 1년 만에. 아, 1년 만에 아, 만났네요. 작년에 네. 만났는데. 사실 이게 12월 말에 마지막 방송을 해야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연말이고 연시고 네, 너무 그냥 일도 많고 바쁘고 뭐 사건도 많고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래도 여전히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유프로가 준비했었는데 오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예, 네. 금방 오는 떼셨는데요. 네. 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시위,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심층적으로요.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 뭐예요? 연두색 조끼 같은데, 그죠? 그러게요. 노란 조끼라고 그러죠? 야광색인데 야광색. 야광, 예. 형광, 아. 형광. 예. 형광색, 야광. 예. 형광색. 형광색. 예.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동안에 이제 음. 이렇다 사회를 음. 숭이님하고 저 마돈나가 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부 예. 이제 사정상 음. 제 마돈나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 숭이님 목소리를 기다리셨던 분이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프로님 방송도 네.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노란 조끼 시위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노란 조끼가 프랑스에서는 그 모든 운전자가 차량에 그거를 갖고 다녀야 된답니다. 의무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꺼내 갖고 이렇게 예. 입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상징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산층 이하에 그렇죠. 예, 부자들은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그 비서한테 맡기고 가겠죠, 그냥. 네, 네, 알아 네. 처리해 그러고 가겠죠. 근데 이제 서민들이 그거 막 고치려고 막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도 왜 노란 조끼였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입고 그걸 막 고치고 있었겠죠. 예. 차량 이렇게 정돈도 하고. 아니 네. 그리고 또 도로 점거하고 이럴 때는 눈에 정말 잘 띄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야광 도로 조끼니까. 점거 방식으로 시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이제 도로 위에 설라 그러면 자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형광색 안전하게. 조끼를 입었던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위대 규모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규모는 좀 줄어든 것 네, 같고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유류세 인상이 계기가 돼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시위가 아주 격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신 80대 여성도 있다고 하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류세 인상은 뭐 이 시위 때문인지 몰라도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네, 마크롱이 철회했죠. 예. 처리했죠. 네. 예. 근데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프랑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동안 프랑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무척 궁금한데 마침 유프로님이 심층적으로 다루시겠다고 좋습니다. 하니까 오늘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다 해서도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마크롱 정부 탄생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 연구소에는 꼭 이걸 마카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마카롱이 아니고요. 마크롱입니다. 마크롱. 예. 마카롱은 달콤하고요. 네, 마카롱 달콤. 마크롱 아주 예. 얼굴은 버지르르한데 예. 사실 굉장히 씁니다. 예. 마크롱이 있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얼마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작년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아, 그러네요. 이제 재작년. 벌써 재작년. 예. 예. 아.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 정책 정반에 대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 마카롱 네. 아니고 마크롱이 네.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7년 5월. 그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다음 달인 2017년 6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마크롱의 당인 유프로님이 한번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지. 네. 전 프랑스는 여행밖에 안 가봐서 레퍼블릭 앙 마르슈인데 말은 뭐 나라 너나 뭐 차이 없다야 이거. 예, 거기가 이제 네. 577석 중 네. 308석을 차지해서 과반을 압승을 넘긴 거뒀습니다. 거죠. 예. 예. 이게 말이죠.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사공화국 때 이게 과반을 못 넘긴 정당이 있다 보니까 정책 결정이 안 되고 막 이랬던 그런 경험이 프랑스 국민들한테 강하게 내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한테 확 밀어주자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음은 뭐 잘 못하지만 뜻은 뭐 전진하는 공화국 예, 전진하는 공화국.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예. 이 한석도 없었던 신생 정당인데 공화당, 사회당을 거의 붕괴시켜버리고 압도적인 제1당이 되었거든요. 사회당이 거의 붕괴했죠. 예. 그런데
또 1년 반 만에 마크롱은 거의 쫓겨날 판이 됐어요. 그러네요. 프랑스 그래도- 되게 극단적이다. 네. 프랑스스럽죠. 예. 네. 처음에 시위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제 유류세 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류세는 사실 환경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환경세의 하나죠. 예. 예. 근데 왜 그 문제가 이렇게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건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해요. 네. 예. 프랑스 정부가 지난 1년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류세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뭐 경유는 23%, 휘발유는 1년 동안 15%나 인상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항의였는데 처음 출발은 프랑스는 2016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그게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이제 유류세 인상을 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 구상을 가지고 도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 사안만 보면은 프랑스 시민들의 이런 거센 저항이 좀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 좋은 같은 일을 경우는. 하는 건데. 예,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곧 이제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것인데 그 세원도 또 전기차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은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온실효과 문제, 기후 협약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는 좋은 정책인데 네. 이게 이제 당장에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 갖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유류세를 부과했다. 비용 이제- 부담. 네, 그럼 이제 세금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네, 네. 가격이 높아지면 부자는 그렇게 높아져도 23% 높아져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펑펑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리와 같은 대도시 주민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제 파리에서 못 살고 저 멀리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가용으로 통근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필수품인데 유류세 인상이 되면 이제 기름값을 많이 내야 돼. 이런 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역진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진적이라고 하면 이제 부자들이 더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역진적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거. 네, 이런 건 네. 이제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류세는 이제 역진적 조세인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환경보호라는 명목은 좋은데 이게 결국은 힘없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 역진적 세금이 된 거고요. 그리고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좋은데요. 전기차가 비싸요. 아, 서민은 못 사요 이거. 그 정도 보조금으로는. 그러니까 당장의 기름값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때 글도 썼는데요. 이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글하냐면 지구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지적 세금도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세는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을 갖고 전부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돼. 이러면은 세금의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기본소득 예. 얘기 진짜 한참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구도 지키고 역진성 네네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갖고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 이건 역진성이 더 강화돼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돈을 뜯어갖고 또 중산층 이상에 살 수 있는 차에다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네. 가난한 사람이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류세 인상에 굉장히 저소득층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 네. 지금 아까 초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오히려 마크롱의 전반적인 정책 전체가 네. 뭔가 불만이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아,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쌓여왔던 울분 같은 게 있었고 예, 사실 그렇죠. 이 예. 문제가 뭐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됐다 이렇게 예,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방아쇠가 된 거죠. 네네. 예. 그 마크롱은 중도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크롱은 올란드 사회당 정부 때 장관을 했습니다. 사회당 정부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서민적일 수 있는 사회당이니까 공화당이 아니라 좌파에 속해 있었죠. 있었죠. 예, 예. 네. 그런데 장관을 할 때부터 우경적인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자들을 지지하는 발언 그리고 행보를 아주 빠르게 전면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소득층에게 주로 적용되는 부유세, 그다음에 자본소득세. 자본소득은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이걸 대폭 감세, 그랬구나.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확 깎아주고 네. 이 저소득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좀 전에 얘기했던 유류세는 대폭 늘리고 유류세만 늘렸다 그러면 좋아 지구를 위해서 좀 참아야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이 부자 세금은 다 깎아주고 우리가 더 내는 세금은 많이 부과하고 열받죠. 그래서, 열받을 수밖에 네, 없겠어요.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공공부문 개혁.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대규모 공무원을 막 잘라버리니까 공무원 노조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유류세 증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는데 복지 감축 등의 영향을 받는 빈곤층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으로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공무원들 그리고 부유세와 자본소득세 감세로 인해서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산층까지 다 합세해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렇죠. 지금 마크롱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자꾸 겹쳐져서 생각이 들까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비슷한 있습니다. 면이 있어요. 예.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마크롱은 좌파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약간 있었죠. 약간. 그러니까 초기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장관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때는 사회당 정부의 장관이었으면서도 그런 정책을 이제 이런 정책들을 폈다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더 궁금한 건 장관 때부터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우경화됐잖아요. 예, 약간.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건지 그때 프랑스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예,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정책의 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프랑스 정치에는 정말 많은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1차 선거에는 뭐 14명 뭐 이렇게 네. 출마하기도 맞습니다. 하죠. 뭐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네. 일단 많이 나오죠. 예,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1958년부터 최근까지는 대체적으로 두 개의 정치 동맹이 있었어요. 큰 정치적 동맹은 그 정치적 동맹이 각각 하나의 정당 아래 이제 결집해서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중도우파 하나, 중도좌파 하나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제일 뭐 좋은 학교죠. 사르트르 프랑스에서. 뭐 이런 예, 거. 예. 네. 거기 교수인 필리프 아스크나지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유주의자와 좌파는 사회당에 결집해 있었고 네.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두 정당은 세부적인 정책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유럽 연합을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함의점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죠. 예.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특히 국수주의적인 극우 국민 전선이 급부상했어요. 예, 르팽. 예. 예, 르팽이죠. 그때는 아버지 아버지 르팽이 르팽, 하다가 예. 지금 딸 예, 딸 르팽이 르팽. 이제 등장해서 결선 투표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 결선 투표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구구파들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면서 이 정치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좌파 측에서도 신자유주의로 통합되는 유럽에는 반대한다. 이런 좌파들이 따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했어요. 멜랑숑이죠. 예. 멜랑숑이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필리프 아스크나지 교수에 따르면 마크롱이 두 정치적 동맹 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를 한데 묶어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한 것이 헤파블리크 악마르슈다. 이렇게 해석을 말 했더라고요. 되네요. 말 되네요. 예. 되게 복잡하지만 이게 어찌 됐든 어떤 이합 집산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사회당에 있던 한 축하고 네. 공화당에 있던 한 축이 붙은 거네요. 그러니까 차인생 말씀은 사회당의 자유주의자들과 공화당의 신자유주의자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 당이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전진하는 거죠. 레피블리크 앙바르슈. 그러니까 레퍼블리크 이게 리퍼블릭이고 공화국. 예. 네. 마르슈가 마치 마치 행진한다. 행진한다. 마치. 어. 예. 그러니까 전진하는 행진하는 공화국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요, 자유주의는 뭐고 또 신자유주의는 뭔지 또 어렵네. 좌파는 뭔지 우리가 되게 뭐 어렴풋이들 알고는 있겠지만 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주면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프랑스 독특한 정치적 맥락을 또 깔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무슨 주의든 주의는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또 정의해놓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 아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예. 일단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유럽에서 절대 봉건 국가를 타파한 시민혁명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네. 같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는 처음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였어요. 이걸 흔히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다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자유 신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자유주의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니까 자유주의의 개념이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바뀐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복지국가와 병존하는 자유주의를 미국에서는 근대적 자유주의라 부르기도 하고 유럽적 맥락에서는 이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 단어가 갖는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이랄까 이미지는 완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면 네.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복지국가와 병존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방임적인 옛날 자유주의로 복귀하자는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시장자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자유지상주의라고도 부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표현도 있어요. 소셜 리버럴리즘, 사회 자유주의 이런 말도 쓰거든요. 네. 사회 자유주의가 바로 지금 유프로가 잘 얘기했듯이 복지국가의 이념 또는 복지국가의 현실을 수용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주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주의하고 프랑스 풍토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경계선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사회적 자유주의 면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면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유프로가 얘기하는 사회당 내의 자유주의 또는 뭐 마크롱의 자유주의 할 때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미국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도 사회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야기하는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리버럴, 예, 리버럴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는 거. 이게 지금 좀 유프로가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국가의 해체, 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어느 의미에서의 시장주의 계열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예, 그 복지국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해가 하기 어렵죠. 이거. 네. 그리고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병존한다고 했고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 결합이 가능한 거죠?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지금 현재 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번에 이제 프랑스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랑스에는 아직까지 개혁하자라는 뜻으로 근대화하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개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근대를 벗어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체제를 바꾸는 거는 이제 네.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대면 되게 좀 고리타분하게 네, 그렇죠. 여겨지는데 그런데 아직 프랑스는 이제 네. 옛날 말버릇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모더니제하자, 개혁하자라는 이야기와 이제 똑같이 보면 되는데요. 이제 마크롱으로 결집한 세력들은 모두 이제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개혁의 이상은 다른데 뭔가 프랑스는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이제 정치 세력이고요.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은 소수 집단을 포함해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근대성을 프랑스를 디지털 혁명의 신생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네네.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인권, 성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게 공존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그러니까요. 그 저는- 장관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요는 자유주의, 저는 사회적 자유주의, 얘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크롱과 예. 어떻게 뭐 서로 뭐 교통이 있었나? 네. 지금 왜 그러지? 세계가 이제 겪고 있는 네. 사실 비슷한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구구들이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아직 세력이 그렇게까지는 세리지 않지만 점점 정치 세력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마크롱은 이 두 흐름에 포함되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조직에서부터 양성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네. 요즘은 성평등이라고 하죠. 예, 첨단 산업의 네. 기업가까지 포함하는 네, 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되게 나이스한 거죠. 여성 네.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 혐오주의와 싸우겠다. 이러면서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고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자유당, 뭐 미국의 민주당 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들한테 지지를 받았고 네. 4차 산업혁명 하겠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자의 지지도 받았던 거죠. 그러네요. 마크롱 굉장히 리버럴하네요. 아 리버럴한 거죠. 리버럴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전직 투자은행가 출신이에요. 뱅커죠, 뱅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력을 살려서 친기업적 강령을 계속 발표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로부터도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크롱으로 결집한 정치 세력들은 소수자까지 포함해서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프랑스를 지지하면서도 또 유럽 통합에 우호적이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대선을 좀 보면 마크롱하고 주로 경쟁했던 고다운 이제 2등, 3등 표를 얻었던 사람들 보면 이제 2등이 이제 르팽이었고 3등이 이제 공화당의 피용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딱 그거하고 딱 대립이 돼요. 그러니까 르팽은 일단 유로 통합에 반대하잖아요. 네. 이민이나 이주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극우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딱 대비이 되고 피용은 이제 보수 카톨릭 신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동성애자 옹호라든가 이런 자유주의자 견해에 당연히 옹호할 수 없고 거기에 또 대척점이 딱 생기니까 요 둘을 옹호하지 않는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서 대통령전에서 이기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태면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는 신자유적 시장 계획을 내세워서 신자유주의적인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좌파인 멜랑숑을 제낀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기존의 공화당 후보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였고 구구파는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였고 아, 주의 많이 나온다. 좌파는 신자유주의와 유럽 연합에 반대하는 진성 좌파였다는 거고. 그러면 안 나온 게 있죠. 네, 기존 사회당 후보는요. 네, 죽 썼죠 뭐. 예,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24.01%를 받았거든요. 네. 르펜이 21.3%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와 피용도 20.01%를 받았어요. 공화당. 네. 그럼 르펜하고 피용은 완전 좌파의 멜랑숑도 19.58%를 받았고요. 멜랑숑까지 근소합니다. 아주 그러네요. 접전인데 넷을 합치면 네. 벌써 80 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사회당은 어떻게 된 건가요? 6.36% 받는데 완전 그쳤어요. 파산이었습니다. 파산. 예.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크롱도 겨우 이기긴 했어요. 그 중도파의 바이루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마크롱을 지지하고 사퇴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마크롱이 결선 투표에는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예전에 그렇게 예측했죠. 마크롱은 운이 좋은 정치인은 맞는 것 같아요. 운이 좋죠. 네네. 운이 좋아요. 그러면은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성을 보여서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또 측면에서는 시장을 내세워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쉽게. 예. 네. 좀 그 도식적인 것 같긴 내용을 한데. 보면 마크롱 캠프에는 이전에 음. 사회당에 가까웠던 싱크탱크도 결합을 했고 연구소들도 결합을 했고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든 연구소도 합류를 해서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마크롱 결집한 자유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힘, 기술혁신, 세계화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프랑스가 이제까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지해온 일자리 보호나 사회적 평등은 더 이상 유효한 정치적 목표는 아니다라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합치가 가능한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 시장 거래의 자유가 정치 사회적 자유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합류한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 사회적 자유가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공통의 생각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 동등한 지위, 균등한 기회가 진보와 사회통합의 새로운 동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왠지 점차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사회당이 워낙 계속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 80년대 초까지에는 공산당까지도 강했어요. 80년대 이제 중반부터 공산당이 약해지지만 사회당이 이제 올랑드 정부 때 매우 우경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선들이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당 전통이 강해갖고 전 세계적인 이 뭐랄까 중도 흐름이
흐름이 좀 늦게 좀 수입된 게 아니냐. 늦게 지각 발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20세기 때 클린턴,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의 유명한 제3의 길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네. 시장 중심으로 기존의 자유주의적 노선과 신자유주의 노선을 배합해서 친자본적 정책으로 쭉 나간다 이런 건데 프랑스에서는 말하자면 한 20년 뒤에 지금 마크롱으로 나타난 건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지각해서 등장했는데 지각해서 등장한 지 1년 반 만에 네.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참 마크롱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운이 좋다고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운이 다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마크롱의 노선은 방금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리버럴들, 영국의 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가 결합했다기보다는 네.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더 나을 것 네. 같은데요.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병존하는 이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근대적 자유주의의 후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 이런 데 주목해서 미국의 정치학자 낸시 프레이즈가 마크롱 노선을 진보적인 신자유주의자로 아, 정의했더라고요. 좋은 개념이에요. 진보주의적 신자유주의자. 그 그녀의 네. 정의에 좋긴 따르면 뭐가 좋아요. 아니야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만들었다고요. 아, 네. 예, 낸시 프레이저는 이거 좀 슈퍼바이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자가 누군가 하면 음. 힐러리 클린턴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힐러리 그렇구나.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네. 포퓰리스트한테 패했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프랑스의 르페는 미국의 트럼프의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 그럼 미- 비슷하죠, 뭐. 예. 그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면서 시장주의를 도입하려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목격이 되거든요.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사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수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적 신자유주의자란 말이 네. 정말 완전히 이건 형용 모순이지만 네. 말이 된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크롱이 이게 분명히 아까 제가 지각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미국의 네. 클린턴이 했던 그 신자유주의적 자유주의인가,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인가 이거를 재편하려고 한 건 분명한 게 이게 증거가 있어, 증거가. 아, 무슨 왜냐하면 증거가 있는데요? 마크롱이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막 개혁을 네네. 하니까 한국의 조선일보와 음. 매일경제신문, 네. 한국경제신문 얘네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드디어 프랑스가 네. 살아난다. 프랑스가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걔네들이 네. 지지한다면 뻔한 거지. 예. 그렇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크롱이 계속 주장한 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복지 체계를 축소해야 된다. 우리가 축소할 복지 체계가 뭐가 우리나라는 없죠, 있냐고요, 아직은. 지금 복지국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근데 자꾸 좀 축소하는 좀 면이 또 있죠. 네.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자.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논거로 마크롱을 많이 끌어다 써서 이제 조선일보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크롱은 분명하게 복지 체계가 제공하는 이제 결과적 평등은 프랑스의 나태를 조성한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고 기회균등이라는 노선을 내세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중도파인 마크롱이 신자유주의로 개종하는 바람에 지난 1년 반 동안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일에 열중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 노란조끼 시위가 다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신자유주의로 개종했다는 사실 외에도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마크롱이 정말로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전 부분에서 시장 개혁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렇게 했던 계기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중요한 큰 영향을 어? 미쳤습니다. 브렉시트가 영향을 미쳤다. 마크롱한테. 예. 오. 마크롱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누리던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 금융적 자산을 접수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세운 거죠. 아, 그래서- 영국이 그렇구나.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면 음흠. 프랑스가 미국의 핵심 동반자가 돼야지 아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그랬구나. 더 중요한 거는 아. 런던의 금융적 경제적 지위를 개성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체제를 기억해놔야 된다고 말되네, 생각합니다. 말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말돼요. 유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너무 그냥 급속도로 진행을 한 게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올해 유럽연합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올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나가버리면 유럽연합 외부에 있는 국가가 되니까 네. 프랑스가 고 차지했던 금융중심지의 자리를 딱 차지하자. 아, 그 자리를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크롱이 부유세를 폐지해놓고 시위대가 아무리 철회하라 해도 다른 건 다 들어줬는데 부유세를 폐지했던 거는 끝까지 고수하려고 한 게 바로 네네네. 이러한 어떤 맥락, 이런 어떤 자기의 구도가 있었군요. 예, 그것 때문에 노란 조끼 시위대들은 음. 마크롱을 부자의 대통령이라고 네. 부르고 있거든요. 그럴만하네요. 프랑스어로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 예. 마크롱이 그 올란드 사회당 정부가 예. 만들었던 도입했던 부유세를 폐지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음. 130만 유로의 금융자산, 음. 여기에는 요트, 음. 개인용 제트기까지 아. 포함된대요. 와. 에 대해서도 세금을 폐지했거든요. 이야, 마크롱이 그런 게 많은가 보네요. 그러게요. 이 조치는 자산 1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연간 150만 유로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큰 합니다. 돈입니다. 아, 부자들한테 선물을 팍팍 줬구나. 아. 그리고 소득에 대한 누진세도 어. 평률세로 바꾸고 평률세. 예. 그리고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줄이거나 없앴거든요. 다 영국이 싫은 사람은 다 일로 와라 이런 얘기구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들은 네. 영국이 이제까지 누리던 네. 네. 정확히 말하면 런던이 누리고 있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음. 승계하겠다는 전략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골드만 삭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금융 허브로서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를 꼽았고요. 음흠. 다수의 최고 경영자들도 파리가 더 낫다. 음흠. 금융 중심지가 되기에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마크롱은 지금 이제 영국 브렉시트 했는데 극우의 흐름이 세지면서 네. 그 전에 이제 참 영국에서 복지 국가라고 완전히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확실하게 끌고 갔던 그놈의 대처. 네네. 대처에게서 큰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 생각이 이렇게 좀 듭니다. 프랑스도 무너질까요? 네. 영국처럼. 아, 그러니까 참. 대처가 그렇게 해서 사실 런던이 네. 유럽 연합의 금융 중심지가 됐던 거거든요. 음. 대처가 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프랑스는 영국이 아니죠. 대처가 그때 그렇죠. 했던 걸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다 아마 아시겠지만 나쁜 건 다 했잖아요. 네, 노동조합을 때려 부시고 네. 공공 서비스 다 없애버리고 다 민영화해버리고 기업 세금 감축하고 법인세 고임금이나 부유한 개인에 대해서 세금 다 인하하고 네. 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 그러죠. 참 개혁이란 말이 이런 데 쓰이면 안 되는데 그게 어쨌건 말입니다. 법인세 낮아지고 고임금 직원은 세금 적게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의 금융 자본가들 네. 또는 금융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런던으로 쫙 옮기게 됐던 거죠. 세금 적게 내니까. 아. 예, 그런 결과를 아마 프랑스 파리가 누리려고 좀 너무 무리했네요. 예. 근데요, 이제 여기서 잠깐만 그 마크롱이 그렇게 탐내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한 걸까요? 브렉시트 우리 같이 안 했죠. 마돈나하고 때. 예. 예, 옛날에. 했나? 예. 저 기억이 잘. 벌써 한 1년 넘었네요. 예, 진짜 가물가물하다. 그게 이제 런던은 좋아졌어요. 음.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대신에 다른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이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브렉시트 투표 때 대체적으로 런던은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네. 지방 및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은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좀 내가 우스갯소리인데 영국의 축구를 보면 말이죠. 토트넘이 런던이거든요. 손흥민 있는. 손흥민 토트넘이 옛날에는 7, 8위 이렇게 하던 팀이에요. 네네. 요새 2등이에요. 2등. 런던이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잘 살게 된 게 아닐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헤매잖아 완전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까요? 유프로님? 그게 경제적인 거랑 뭐 상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돌아야 기업이 이렇게 축구팀이 잘 되는 게 아닌가. 뭔 죄송합니다. 소리야. 예, 진짜 어쨌건 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쨌건 뭐 세계화나 이 금융화에 편승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층은 네. 신자유주의를 되게 좋아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네. 그런 거 나오면 그런 정책은 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 선생님 친구들은 고학력 엘리트구나. 아니 그래서 아니 그게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 네네. 네, 펀드 이렇게 하는 예, 애들. 금융, 네.
아닌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승하지 못하는 보통 제조업 노동자들, 네네. 제조업 자본가들까지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제 친구들은 지방 제조업의 서민들인데. 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마크롱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복지 체계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브렉시트를 계기로 파리를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 때문에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조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아까 공공부문의 축소 때문에 일자를 잃은 공무원들도 이번 노란조끼 시위에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공공부문도 금융허브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건 직접적으로 금융허브 유치 때문은 아니고요. 네. 다른 제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 유로존인데요. 네. 이게 마크롱을 지지하는 정치 동맹은 전부 유럽 통합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크롱으로 결집한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서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요약하면서도 살펴봤지만 유럽 통합의 유지에 찬성한다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로존과 유럽 통합이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확립한 합의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우 가리지 않고 다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죠. 또 마크롱이 이렇게 좀 멀쓱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겼죠. 딱 보면 나 엘리트야 이렇게 맞박에 써 있잖아요. 실제로 뭐 그랑제 꼴 다 나왔고 네. 또 고등학교 때 벌써 선생님하고 연애할 정도니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그것도 뭔 소리 오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과로했어요. 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춤추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결혼 아니, 뒤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잘났다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막 넘쳐 흐르는 애가 아니었을까. 그때 제가 마크롱을 뭐 네네. 보지 못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 유럽의 이 중도주의자들, 네. 유럽 통합, 유로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엘리트들의 한 몸의 기대를 받고 등장했던 사람이 사실 마크롱이다 이거죠.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가 또 이런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는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서 유로존도 이끌고 나가고 유럽연합도 이끌고 나가야지. 그러려면 당연히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야 되거든요. 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안 되죠. 남부 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 재정 적자가 막 허덕이잖아요. 네.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유럽 통합의 이 아문이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로존은 회원국이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연합 지도부들은 계속 남유럽 국가들에게 계속 긴축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여라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프랑스가 유로존의 지도국이 되려면 그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 적자를 줄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롱 정부가 공공지출 그리고 공공이전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산 아까 적자를 그러한- 줄이는데 공공 지출을 줄이는 걸로 예산 공공부문을 적자를 확 축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 보조금을 2017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줄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더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취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그 복지 기부금인 거죠.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럼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예, 2018년 1월부터 퇴직자의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2% 줄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위 때문에 이제 뒤에 철회했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역 공동체 예산을 지원하는 교부금도 삭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역 공동체와 비영리 조직에서 젊은이나 장기 실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던 일자리가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인플레이션만큼은 임금 올려줄게 했다가 그것도 취소했어요. 아, 이게 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죠. 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예산 적자를 줄여서 마크롱에게 좋은 게 뭘까? 이 국민들 또 특히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좋아지거든요. 분명히. 경제 지표가 네. 물론 제가 항상 너무 그렇죠. 순진한 소리일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죠. 경제 지표 좋아지는 거와 서민의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닌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끌어올려갖고 네. 경제 지표 좋게 만들어서 경제 성장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런데요. 네. 금융허브 유치나 네. 재정 적자 축소 조치 외에도 마크롱이 칼을 댄 곳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이죠. 그렇죠. 노동시장. 예. 아, 노동시장에도 노동시장을- 칼을 대는군요. 노동시장을 손을 안 대면 이게 보조가 안 맞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시작된 이제 노동조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프랑스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좀 끔찍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데요? 고용주가 경고 없이 네. 어떤 이유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너무하다. 예, 여기가 이거는 프랑스의 한국이에요. 이게 지금. 프랑스입니까? 이게 예. 어디예요? 여기가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프랑스 노동자의 90% 이상이 네, 업종 및 산업별 단체 교섭에 적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동 개혁을 이른바 하면서 기업이 업종별 이 어떤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예,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늘렸고. 세상에. 어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까 했던 조선일보나 경제신문에서 네. 마크롱을 뭐 극찬하면서 문재인은 배워라. 네. 지금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냐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세상 뭐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그렇게 변해가면 우리도 노란 조끼 입으면 되죠.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란 조끼 삽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 네. 참. 마크롱이 또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그 마크롱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이제 흥미로운 정책을 아니 추진한 잠깐만요. 이걸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또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걔는 개혁이라고 노동시장에 칼을 대는 거를 다 또 개혁이에요. 개혁이라고. 개혁이라고. 아마 예. 모대건 이제 하자고 했을 겁니다. 참. 근대 하자고 그랬을 겁니다. 네. 이제 마크롱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임노동자, 일반 노동자와 네.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겠죠. 네. 간의 직무 상태를 동등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거 전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다에서도 그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마크롱 개혁에 의해서 독립계약자들, 자영업자들도 민간 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오 복지 확대인데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갔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특고 노동자 중에 일부를 계속.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조치로 자영업자도 실업 수당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장차 독립계약자,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의 연금 제도도 통일한다.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예산에 증가 없이 실시한다예요. 네? 뭐죠? 네, 예산 없이 공무원 연금을 낮추거나 네. 고통을 분담하자 이 얘기군요. 그렇죠. 예. 예산 증가 없이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기존 노동자에게 주는 예산을 깎아야 네, 되는 네.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민노총 노동자 임금을 깎아서 네. 최저임금 이렇게 선에 있는 노동자한테 임금을 쉐어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는 장애 등급제 폐지하면서 네. 예산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예. 공무원 니들끼리 나눠 먹어라 이거죠. 네. 예. 공무원 연금을 낮추고 네. 그리고 어떤 것을 받는 요건을 엄격히 해서 혜택을 줄이는 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의 적절한 제한을 네. 2번 거절하면 구직자 수당은 취소한다. 뭐 야,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 적절한 거죠. 제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그러니까 마크롱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손에 장을 지지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좀 머스카 놈 하나 드네요.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이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란조끼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이 서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네. 거기다가 뭐 사실 이 서민들이나 일반 대중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비아냥거렸지만 잘난 놈 아닙니까 이놈이. 네. 공부도 잘했고 뭐 뭐 잘생겼고 젊어요 젊고. 또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트라는 의식이 아주 철저하게 골수에 박혀 있는. 사실 프랑스가 엘리트주의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라든가 대중운동의 힘에 의해서 상쇄해 왔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해체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마크롱은 이제 대중을 믿는 게 아니고 테크노크라트, 예, 이 기술 관료들의 어떤 제도적 설계 이걸 이제 중시하게 된 네. 그런 오만함. 대중의 요구, 뭐 국민의 의사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국가를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엘리트주의 이런 거로 좀 점철된 어떤 그런 운행 방식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평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네. 나폴레옹을 흉내낸 네. 보나파르티즘과 네. 나르시시즘의 조합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말 잘했네. 그러니까요. 네. 네가 나폴레옹이냐? 거기다가 넌 나르시즘까지 있어 이가. 이게 마크롱이 이제 네. 그랑제골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보면 되죠. 그 파리 정치대학을 나왔고 그 국립행정학교를 나오는데 네. 전형적인 프랑스 엘리트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네. 그래서 이제 엘리트의 오만함이 그대로 음. 드러나서 우리나라 신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통 네. 대통령이라 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인기는 아주 빠르게 식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크롱이나 마크롱을 둘러싸고 있는 유명 경제학자들, 테크노크라트들은 인기 하락은 곧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착각했구나. 이 친기업 정책을 펴면 대통령직 후반기에 가면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겠지. 네. 그래서 긴축 정책을 지금은 펴지만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그걸 상쇄할 거고 브렉시트 이후에 프랑스로 마구마구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이 몰려들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고 네. 노동시장 개혁했으니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고 어제 핑크빛 꿈을 꿨네요.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난리치던 개돼지들도 좋아하게 될 거야. 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기계를 조작하듯이 아,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는 곧 좋아질 거니까 이런 게 인터뷰에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믿고 자기들의 이론 체계를 맹신한 거죠.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성소수자 여성의 인공수정을 합법화하겠다 등등의 조치로 진보 세력의 지지도 계속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펼 때 어떤 서민 입장에서 특히 여기 성소수자 같은 부분들도 어떤 감수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을 해주면 당연히 우리를 지지할 거야라는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마크롱이 항복한 거라고 보아도 될까요? 네, 뭐 항복이라보다 일단 철회한 게 맞습니다. 예, 일단 내년 초부터는 죄송합니다. 뭐 항복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철회한 게 좀 맞는데 일단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초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월 100유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저소득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던 계획도 접었고 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철회했고 네. 하지만 나는 항복이 아니다. 개혁의 유턴은 없다. 어허. 이렇게 또 강하게 좀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고 나서는 일단 노란 조끼 시위는 약간 수그러드는 양상을 잠깐 보였었죠. 네. 예. 저는 마크롱의 정책은 사실상 파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산으로 보시는구나. 항복선은 이제까지 펼친 정책을 다 철회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원래 자기 구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치적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진지 얘기하면 프랑스는 우리가 좀 닮고 싶은 국가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국민의 총 조세 부담률이 세계 2위 정도로 세금이 소득 재분배의 핵심적인 수단인 나라이기도 조진세도 하고. 잘 돼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서민층이 조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었어요. 더군다나 그 조치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진보적인 명분도 갖고. 그런데 오늘 유프로님과 찬희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세금 인상에 한정된 불만이 아니고 이 마크롱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만 잘 나가고 네. 나머지는 다 찌그러지고 이런 네. 상황에서 버티다가 결국 브렉시트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근데 오래 안 참는 거죠. 1년 반이면 충분히 견뎠다. 바로 네. 그냥 돌진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파리의 어떤 아직도 진보성이 네. 대중운동 차원에서 남아있지 않는가 볼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파리가 금융도시로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소득자, 고학력자, 네. 금융자산가, 금융봉사자 이런 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거고요. 그렇겠죠. 매일 뭐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 즐기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곳은 다 영국의 다른 지역처럼 찌그러질 거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본가의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이런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 대도시 주변의 서민층들 이런 네.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거기에 유류세가 이름처럼 네, 기름을 네, 네. 부어갖고 네, 네. 대중적 반란의 방아쇠를 빵 튕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크롱을 낸시 프레이즈가 이제 진보적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클링턴이나 네. 토니 블레어나 이제 마찬가지로요. 네. 예전에 사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썼었어요. 저 기억납니다. 정부에서. 아, 정부에서요? 네, 저 썼었어요. 기억납니다. 예. 저희 뭐 오. 집회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말 썼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한쪽에서는 때- 열로 보고 한쪽은 이쪽을 보고 있고 그런 거네요. 네, 이게 FTA, 예. 한미 FTA 그렇죠. 추진하는 아. 거 이런 거. 그리고 한미 FTA 이제 집회하고 막 이랬을 때 음.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마크롱의 실패를 보면 진보적이라는 수식하고 음. 네. 신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실패한 원인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면 네. 시장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 정의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라는 어떤 신자유주의적 믿음에 기초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의 균등함이라는 게 그 말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기회 균등함이냐. 저 이것도 참 여기에 대해서 네. 프랑스 학자가 네. 그 같은 믿음은 부모의 소득, 부부, 네. 건강,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기회의 결정적인 요인인 상황에서 결과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 네. 다음 세대의 진정한 기회 균등도 방해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과적 불평등, 예.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많이 우익들이 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인 불평등이 생겨버리면 네. 다음 세대의 기회 불균등이 된다. 네네. 야, 이거 훌륭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 적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네. 잘 설명해 주는 거네요. 네네. 예. 또 그것의 하나의 예로 마크롱은 이제 여성 권리 보호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아주 뭐 나이스하다는 거죠. 음. 그런데 자기가 실시한 노동권의 약화는 여성 노동자를 가장 먼저 위협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힘이 없는.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기도 할 밀려나겠죠. 것이고. 예. 예. 그래서 네. 프랑스 서민들의 이 같은 이제 거센 반발은 시장 경쟁의 무한정한 자유가 사회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어떤 진보성의 한계, 모순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기 아까 그 마크롱의 정책 결정자들 엘리트들이 경제 성장만 이뤄내면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영화 대사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 개돼지들이 지금 네네. 뭐 난리치지만 나중엔 결국 뭐 몫을 일부 분배받게 되면 좋아하게 될 거야. 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얘 마크롱의 선배인 빌리 클린턴이나 토니 블레어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긴 했지만 경제 성장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갔고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상쇄를 했거든요, 사실. 네네. 그때 경제 성장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마크롱은 왜 시대착오적이냐? 독자적인 그런 식의 경제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로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 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한 게 기본적인 난관이 있는 것 자체가 20년 전, 30년 전에 선배들의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성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셨구나.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매우 운이 나쁜.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 클린턴과 네네. 블레어가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번엔 희극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마크롱은 그래도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네네. 부유세 폐지한 걸 복원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좀 기다리면 브렉시트 일어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정책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또 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더 격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구나.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까지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네. 있다라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제 중산층들 네네. 이런 공공부문 이런 사람들 좀 빠지고 네네. 주로 이제 진짜 서민층들 네네. 또는 경향적으로 보면 좀 좌파 계통 네네. 이런 쪽이 지금 시위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우려되기 전에 이제 이런 흐름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파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퓰리즘 정당이었던
포퓰리즘 운동이었던 포데모스가 이제 포데모스. 정당화돼서 네, 네. 스페인에서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죠. 네, 네. 이탈리아에서는 9년 만에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죠. 네, 오성운동. 오성운동.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의 포퓰리즘이 이제 기존에 과거에 사실 유럽이란 건 중도 좌파 정당과 네. 중도 우파 정당이 있으면서 불만이 있으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으로 또 네, 그 네, 네. 정당이 집권하는 방향으로 선거에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게 전후 유럽 정치의 기본 구도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민들 대중들이 이제 이 체제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직접 거리에서 외치고 네, 네. 할 말이 있으면 거리에서 우리가 직접 불을 지르고 거리에서 나의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겠다는 포퓰리즘 운동의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면이 한편에 있고요. 그러면서 우려가 되는 점은 뭔가 하면 이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냥 폭력만으로는 어떤 것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 우려되는 건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사례인데요. 이탈리아 오송운동이 원웨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네. 급진적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본소득이었죠. 네, 네. 그래서 집권하면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집권하자마자 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는 노동연계였어. 니들이 일을 하면 돈 줄게. 이렇게 싹 바뀌었거든요. 좀 민주당을 보는 듯한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입지해서 그걸 정책적 방향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네. 이렇게 분출된 포퓰리즘 운동이 또 다른 어떤 실망, 네, 또 네. 다른 어떤 낙수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우려되는 면도 좀 있네요. 예. 저는 마크롱의 종말을 이제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프랑스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랑 많이 겹쳐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마크롱의 사례를 문재인 정부가 좀 잘 지켜보고 좀 어떤 시사점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도 노란 조끼를 입어야 될 상황들이 곧 올 것 같아요. 이렇다 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친기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우리도 노란 조끼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입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사실 지금 오늘 어제 그 파인텍 네, 타결됐잖아요. 네. 타결된 내용 보면 3년 보장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한 기업에 네. 이 노동 조건을 고수하는 것도 400 며칠 싸워가고 422일을 겨우 싸웠어요. 했잖아요. 네. 니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 정말. 그래서 예. 우리는 아직 프랑스를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또 비슷한 점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점이 네. 마크롱 정부가 사회 정책적으로는 진보주의로 가고 그렇죠. 네, 네. 경제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는 그걸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북한 문제와 역사 청산. 네, 그걸로 네, 받고 경제는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예, 그 맞아요. 모양새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맞아요. 그 정치 행태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네,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뭐 보면 좌고우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네. 참 앞으로 참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안 되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상상하는데 잘 되려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기 전에 이제 좀 정신 차리시오라는 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설마 홍카콜라가 대통령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118회 이렇다는 여기까지고요. 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상황도 한번 또 우리 상황도 좀 짚어보고 네. 예, 이야기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